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대단원 2단원에 원자단원. 기말고사 범위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랑 발견 실험. 그리고 동위원소. 여기서 양적관계 계산 조금 할 수 있고. 세 번째 보어 모델.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기억나? 네 번째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본 거고. 그 다음 2-2단원. 나는 원소 단원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 교재는 주기적 성질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테스트 보기 전주에 이제 주기율표 얘기했었고요. 맞니? 어떤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그런 화학적 성질에 대해 배우는데 성질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각각에 대해서 기호로 유효핵전화는 Z 이펙트라고 쓸 거고요. 반지름은 R, 이온화 에너지는 IE. 유효핵전화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결국 외워야 되는 건 요거야. 유효핵전화는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땐 감소. 끝. 근데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Z 이펙트 계산법은 뭐죠? Z 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였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하더라.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 아래로 갈 때 증가하는 이유는 와도 돼. 오른쪽으로 가건 아래로 가건 Z 리얼이 증가하는데 가리움 상수 S도 증가하죠. 근데 이걸 비교했을 때 Z 리얼의 증가량이 더 크니까 R자 값으로 Z 이펙트 증가한다. 다음 주기로 갈 땐 Z 리얼 어떻게 돼? Z 리얼은 그 자체로 원자 번호 물어보는 겁니다. 헬륨에서 리튬, 네온에서 나트륨, 아르곤에서 칼륨 갈 때 원자 번호 커지죠. Z 리얼 커지는 게 맞아. 근데 같은 껍질의 전자들이었다가 안쪽 껍질로 바뀌면서 가리움 상수의 증가량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R자 값으로 보면 인마가 훨씬 크니까 감소하더라.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거 원자 반지름. 반지름. 어떤 원자 또는 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겠다는 건데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랑 3층짜리 건물 중에 뭐가 커? 3층. 납득 가능해? 사이즈를 비교할 때 첫 번째 껍질수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껍질수가 크면 사이즈가 크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껍질수가 같다면 똑같이 2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이제 각 층에 대한 층고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수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유효핵전화를 통해 비교를 해주면 되고 결국은 반지름에 관여하는 게 유효핵전화이기 때문에 저 경향성 잘 알아놔야 된다 할 겁니다. 일단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수소보다 리튬이 크고 나트륨이 크고 칼륨이 크다는 거야. 왜? 뭘로 설명하면 돼?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라는 거죠. 근데 동주기 원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했을 땐 같은 주기라면 껍질수가 똑같으니까 유효핵전화로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되니? 증가한다를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그만큼 세게 땡긴다는 거야. 껍질수는 똑같은데 더 강하게 땡겨. 그럼 사이즈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꼭지 끝났습니다.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굳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면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고 아래로 가도 증가라고 했으니까 헬륨에서 리튬,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사이즈는 10 증가야. 개 커지는 거야. 사이즈 막 2.5배, 3배 이렇게 커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유효액전화의 경우에는 안 쓰면 판단이 안 되거든. 인정해? 오른쪽 증가에 아래 증가니까 왼쪽 감소에 아래 증가야. 증가 요인도 있고 감소 요인도 있어서 다 써줬지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다. 여기서 과학적 사고가 조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정도면 납득이 가능할 거예요. 자,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사이즈는 작아져야 돼. 근데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 그럼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니?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사이즈 작아지니까 사이즈랑 유효액전화 반대로 간다는 거야. 그럼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유효액전화가 작아지는 거야? 아니야. 여기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팩트는 아래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한다 였잖아. 그럼 사이즈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값으로 보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게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그럼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머리가 나쁜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몰라. 근데 팩트로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봐. 그럼 얘는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좋았던 게 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이다 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다른 요인이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면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는 요인보다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써보면 아래로 갈수록 Z 이펙트가 증가하니까 유효액전화 증가에 의한 반지름 감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소량보다 껍질수 증가에 의한 사이즈 커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납득되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천천히 돌려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사이즈 비교 끝. 근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찝찝함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2층짜리 건물이랑 3층짜리 건물 비교하면 무조건 3층짜리가 크니? 무조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해줘야 돼. 껍질수가 크면 무조건 크니까 껍질수부터 봐라. 근데 같으면 유효액전화를 봐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한 번에 실험을 할 건데 봐봐. 모든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2학년보다 세다. 맞짱 뜨면 이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딱 한 번에 싸움을 붙여보면 알 수 있거든. 모든 중3이 중2를 이긴다.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중2 중에 제일 어떤 애랑? 센 애랑 중3 중에 제일 약한 애를 비교해서 중3이 이기면 모든 중3이 중2 이긴다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저게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2주기와 3주기를 비교했을 때 2주기 중에 가장 어떤 애? 큰 애랑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2주기 중에 가장 큰 건 누굴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리튬이죠. 맞아? 송민아.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네온은 2주기고요. 3주기 18쪽. 아르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아르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곤은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는 애야.
사이즈가 분명히 뭐 있긴 있을 건데 정의가 안 됩니다.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요, 원자의 반지름이 아니라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으로 정의해요. 원자 반지름은 어떤 원자의 반지름, 이게 아니라 내가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하고 싶어. 그럼 수소랑 또 다른 수소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야. 단일 결합을. 그랬을 때 이것들의 결합 길이가 있겠죠? 이것의 절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아르곤과 같은 18쪽은 원자 반지름이 정의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반응이나 결합 자체를 안 하니까. 얘는 결합을 안 하는 애니까 결합 길이가 정의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걸로 아르곤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작은 건 누구라고 해줘야 돼? 제일 오른쪽에 있긴 한데 아르곤은 빼고 염소 Cl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2주기 중에 가장 큰 리튬과 3주기 중에 가장 작은 Cl을 비교했을 때 Cl이 크면 모든 3주기는 모든 2주기보다 크다, 쉽게 갈 수 있는데 실제 비교해보면 Cl이 사이즈가 더 큽니다. 미안. 리튬이 더 큽니다. 한 1.5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껍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3주기가 2주기보다 크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외를 문장으로 정리해 주긴 할 건데, 1, 2족의 금속 원소는 너무 커. 너무 왼쪽에 있어. 그래서 다음 주기 껍질 수가 하나 많은 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치우쳐서 작아진 비금속 원소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 이렇게 문장 써놓고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 1, 2족 중에 그나마 작은 2족이랑 다음 주기 비금속 중에 그나마 큰 규소 같은 애, 14족 같은 애를 비교하면 베릴륨보다 규소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성립되는 참인 명제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건 안 나와요. 그렇게 애매한 경우는. 그건 예외의 예외라서. 그래서 고등화학 수준까지는 애매한 케이스의 예외를 물어보지를 않으니 완전히 극단으로 벌어져 있는 전주기 1족과 다음 주기 비금속 중에 제일 작은 17족만 비교를 합니다. 그럼 1주기 1족은 수소니까 비금속이라서 제끼는 거야. 2주기 1족부터 예외가 발생하겠죠. 1족에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주기 1족의 리튬과 다음 주기 17족이면 누구야? 3주기 17족? Cl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리튬이 크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다예요. 3주기 1족이라 그러면 나트륨이고요. 얘는 4주기 17족보다 크거든. Cl 밑에 있는 거 누구니? 브로민이죠. 근데 브로민 원자번호 35번이라서 고등화학에서 다루는 원자번호 20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둘은 거의 비교하는 걸 안 내. 그럼 구조적으로 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할 건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단 리튬은 Cl보다 크다. 끝. 요 예외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반지름 중에서 원자 반지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반지름을 소단원으로 분류할 때 지금 했던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 이외에 두 개가 더 있어. 이온 반지름과 등전자 이온 반지름. 입마한 거고요. 이온 반지름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 상태일 때랑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트륨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 둘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야. 하실 수 있나요? 사이즈를 비교하래. 첫 번째, 뭐 비교? 껍질수 비교죠. 나트륨 껍질 몇 개야? 3개고 나트륨 1가 양이온은 누구의 배치니까? 네온의 배치니까 껍질 몇 개죠? 2개죠. 껍질이 더 많네. 사이즈 크다. 끝이야. 리튬 CL의 관계가 아니니까 예외 적용도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모든 금속 원소는 원자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죠. 3주기 금속은 2주기 비금속, 4주기 금속은 3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껍질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자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껍질수 감소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한 꼭지 더 해보면 CL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CL1가 음이온이 되는 애죠. 이 둘의 사이즈를 비교하라는 거야. 사이즈 비교할 때 첫 번째 뭐 비교해야 돼? 껍질수 비교해야 돼. CL 껍질 몇 개고? 3개고 CL-는 누구의 배치니까? 아르곤의 배치니까 여전히 껍질 3개죠. 껍질수 같습니다. 사이즈 비교 시에 껍질수가 같다면 두 번째 뭘로 비교하면 돼? Z-이펙트로 비교하면 되죠. Z-이펙트는 Z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예요. 오케이? 비금속의 경우에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으면서 동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니까 껍질수는 똑같습니다.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럼 Z리얼은 어떨까? CL이랑 CL-가 Z리얼은 말 그대로 원자 번호 그 자체예요. 실제 핵전하니까. 전자를 얻었어. 원자 번호 달라져? 안 달라지죠? 이거 일정이에요. 근데 CL- 이런 비금속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쳐먹으니까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가리움 상수 S 어떻게 돼? 커지겠죠. 증가합니다. 그럼 일정한 값에서 증가한 값을 빼는 거니까 전체 값은 감소한다.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비금속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때 원자에서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Z-이펙트가 감소합니다. 유효핵 전하가 크면 강하게 땡기는 거야. 약하다는 건 살살 땡긴다는 거고 사이즈가 커진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이제 더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전자 간 반발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사이즈는 커질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온 반지름 끝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원소 중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원소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A, 홀전자 수를 B,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를 C라고 했을 때 C분의 A 더하기 B는 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비탈과 주기적 성질 가지고 원소 특정하고 그것의 전자 배치를 토대로 각종 물리량의 숫자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요렇게 가는 거거든. S값분의 P값이 2분의 3인 게 3개가 있어. 혹시 알아? 1s2, 2s2, EP6 4분의 6이 되는 네온이 있고요. 인이 있고요. 칼슘이 있습니다. 그 세 마리야. 그럼 이 중에 원반분의 2반이 1보다 작은 애. 이 값이 1보다 작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쵸? 분수 형태 물리량이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크다는 거고 결국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금속이라는 거지.
그럼 셋 중에 금속 누구야? 칼슘이네요. 그랬을 때 칼슘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외우는 거였죠? 11, 2, 3, 4, 5, 5, 6, 6, 7, 8, 9, 9, 9, 9, 10, 10, 10개입니다. 홀전자 수는 1쪽부터 하면 어떻게 돼? 1, 0, 1, 2, 3, 2, 1, 0. 이 쉐도잉을 하시면 안 돼요. 너가 먼저 얘기해야 돼. 1, 0, 1, 2, 3, 2, 1, 0. 2족이니까 0개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그 자체로 그 원소가 속해 있는 주기와 같죠. 그래서 칼슘은 몇 개야? 4개. 그래서 4분의 10 더하기 0.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5이다. 요렇게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그 이후로 요거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요런 거 하나하나 얘기 안 할 거예요. 아까 유효액전화 정리했듯이 그냥 경향성이랑 그 이유 정도만 쓰고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공부 잘 해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원자와 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케이스는 금마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묻는 것이다. 습니다. 지워도 돼? 네. 마지막. 등전자 이온 반지름. 으로 분류를 해놓은 건 얘네야 얘네. 질소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이 6마리의 사이즈를 비교하라는 거야. 크기 비교하래. 사이즈 비교할 땐 첫 번째 뭐 판단해? 껍질수 봐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6마리 봤더니 모두 다 누구의 배치니? 네온의 배치로서 껍질수가 2로 일정한 경우죠. 껍질수가 같으면 두 번째 뭘로 판단해? Z-이펙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는 실제 핵전화 빼기 가리움 상수 S가 되는 거죠. 이걸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 6마리는 잘 생각해보면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야. 똑같아. 전자 개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야. 그럼 이 6마리에 가리움 상수 S가 어떨까?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일정이에요. 전자가 똑같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들의 차이는 Z 리얼이 결정한다는 거고, 내가 이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Z 리얼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그럼 Z 이펙트 어떻게 돼? 증가한 거에서 일정한 거 빼니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알루미늄 쪽으로 갈수록 Z 이펙트가 증가한다는 거야. 껍질 수는 똑같은데. 그럼 사이즈는 더 클까 작을까? 유효 핵전화가 크다는 건 그만큼 강하게 당기는 거니까 작아지겠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등전자 파트에서 문장 2개 써줄 거야. 등전자 배치라면 껍질 수는 똑같으니까 유효 핵전화가 사이즈를 결정할 건데, 가리움 상수가 동일하니까 결국 유효 핵전화는 Z리얼. Z리얼은 그 자체로 뭐야?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Z 리얼이 큰 거니까 Z 이펙트가 클 거고, Z 이펙트가 크면 사이즈는 작은 게 되는 거죠. 처음이랑 끝만 연결지어 보면 최종적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이즈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끝이에요. 교재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 이런 말들이 안 보일 거야. 나도 없어. 이따 줄게.
칼슘 이가 양이온이랑 Cl1가 음이온 비교하래. 둘 중에 누가 커? 라고 하면 얘네 둘 다 아르곤의 배치네. 등전자 배치니까 원자 번호가 크면 사이즈가 작아. 20번에 17번이니까 20번이 작아. 이렇게 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A2가 음이온이랑 B3가 양이온을 비교하래. 단 얘네들은 등전자 배치를 갖는다. 나온 거야. 그럼 등전자 이온이라면 원자 번호가 사이즈를 결정할 건데 임의의 원소 기호로 나와서 원자 번호를 알 수가 없거든.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꼼수를 좀 피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커지는 쪽으로 보면 전하량을 봤을 때 플러스가 크게 걸리거든. 그쵸? 원자 번호가 작으면 마이너스가 크게 걸려. 결국 플러스가 큰 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작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 작다. 마이너스가 클수록 사이즈는 큰 거고. 얘네 둘이 비교했어. 사이즈 누가 커? A가 큰 거죠. 플러스가 더 작다는 거야. 그럼 이 위에 거도 이걸로 풀 수 있지. 등전자네. 플러스가 사이즈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중요. 하나만 더하면 반지름 끝나고요. 진짜 다 떠먹여주는 거거든. A2가 양이온이랑 B3가 음이온을 비교했어. 사이즈 누가 커? 사이즈 누가 커? 말 못해? 왜 몰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전자라면 플러스가 작고 마이너스가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주둥아린 거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크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전자라면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은데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는 건 등전자가 아니라는 걸 내포하는 거고, 예시로서 어떤 케이스가 있죠? 칼슘 2가 양이온과 누굴 비교하면 될까? 질소 3가 음이온을 비교하면 돼요. 그럼 임마는 아르곤의 배치고 임마는 네온의 배치니까 애초에 전자 배치 자체가 달라. 애초에 얘는 껍질 3개고 얘는 껍질 2개니까 얘가 사이즈가 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플러스가 클수록 사이즈 작다. 플러스가 큰데도 사이즈가 크다면 등전자가 아니라는 걸 내포한다. 인 겁니다. 오케이. 반지름 끝. 잠깐 지웠다 갈게요. 합시다. 이온화 에너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유효 핵전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원자 반지름은 동종 원소 간 단일 결합 길이의 절반.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그러니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안 된다는 거야.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기체 상태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어려운 말 있나요? 기체 상태의 원자나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데, 전자 제거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다. 봐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증가한다. 그 말은 제거하기가
쉽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 어렵다는 거죠.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 정도. 직관을 위해서 저 개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원자 핵으로부터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들려 있는 전자 자식 새끼를 이렇게 납치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일단 기본 경향성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사이즈는 커졌던 거거든. 근데 이온화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제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죠.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새끼는 납치하기가 쉬운 거잖아. 그럼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큰 거니까 쉬우면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리튬보다 나트륨이 작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동주기에 대해서는 껍질 수가 동일하니까 뭘로 판단하면 될까? 유효액전화로 판단하면 돼요. Z-이펙트로.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Z-이펙트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강하게 당기니까 사이즈는 작아졌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하면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를 세게 당긴다는 거야. 제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제거하기 어려우면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기로 갈 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오른쪽이 증가면 왼쪽은 감소고 아래로 갈 때도 감소라고 했으니까 감소 요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기로 할 때 이거 10감소예요. 또 굳이 얘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빈자리에 예외를 좀 쓸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야 되는데 2족에서 13족 갈 때랑 15에서 16쪽 갈 때는 어떤 예외가 생기더라. 증가해야 되는데 예외라는 건 감소한다는 뜻이죠. 오히려 유효액 전화는 늘어났지만 제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방법이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하는데 왜 오비탈을 떠올리지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고 이것까지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2족에서 13족 갈 때 감소하는 이유를 쓸 건데 그래서 전자 배치를 좀 아셔야 돼요. 2주기 2족의 베릴륨, 3주기 2족의 마그네슘, 4주기 2족의 칼슘이 있죠. 얘네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직접 써보면 베릴륨은 1s2, 2s2, 마그네슘은 1s2, 2s2, EP6, 3s2까지 가는 거죠. 칼슘은 1s2, 2s2, EP6, 3s2, 3p6, 4s2 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 이걸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결국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당장 못 쓰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전자 배치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결국에 2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보면 2주기는 2s에 2개가 있고요. 3주기 이내는 3s에 2개가 있고요. 4주기 이내는 4s에 2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n주기 2족 원소는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을까? 2주기면 2s2, 3주기면 3s2, 4주기면 4s2야.
ns2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오비탈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n주기 13족으로 갈 때 원자과 전자는 어떻게 들어있을까? 오케이. ns2 np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애죠. 됐습니다.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가장 높은, 같은 말, 불안정한 전자를 먼저 뗄 거라서 족에 따른 오비탈의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2족과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한다. 근데 2족은 n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2개 중에 어떤 하나를 제거하겠죠. 얘 제거한다고 해볼게. 근데 13족은 n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는데 그것보다 에너지가 더 큰 n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더 불안정한 얘부터 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뗄 거다. 근데 전자를 제거한다 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낸다는 거야?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어 모델에서 얘기했었는데 수소의 경우에는 각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다 했었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뭐만큼 안정하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이만큼 안정하다라는 뜻.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무한대 껍질이었죠. n자리에 무한대 대입하면 전체 값이 0이 되는 거고, 무한대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0이다. 플러스면 불안정, 마이너스면 안정인데 0이래. 그 말은 원자 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즉 무슨 전자가 됐음을? 자유전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원자 핵에 귀속돼 있는 애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야? 0인 거죠. 그래서 2족과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 둘 다 결국은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거야. 근데 둘 다 에너지는 0이야. 결국 출발선은 다른데 도착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2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될 거고요. 13족에서 전자를 제거할 때는 p오비탈이 좀 더 불안정하니까 요만큼만 제공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2족에서 13족 갈 때 작아지는 이유는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하죠. 2족에서 13족 갈 때 잘 들어봐. 유효핵전화 증가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증가량이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유효핵전화 커져서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돼. 근데 그 증가량보다 s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온화 에너지의 감소 효과가 더 커서 알짜값으로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5족과 16족 예외도 설명해보면 15족의 경우엔 n주기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ns에 2개, np에 3개가 있고요. 오비탈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지금 모른다면 일단 넘어가라.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시고. 16족은 원자과 전자가 ns에 2개, np에 4개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인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선 오비탈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족에 따른 오비탈의 에너지 그래프 그릴 거고 15족과 16족 이렇게 있겠죠. 15족에서 전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ns 오비탈에 2개,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불안정한 np 오비탈에 3개가 있죠. 근데 훈트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홀홀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좀 더 불안정한 np 오비탈의 어떤 하나, 셋 중에 어떤 하나를 제거한다가 될 거고요. 16쪽은 ns 오비탈에 똑같이 두 개가 있고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np 오비탈에 4개가 들어가는데 훈트 규칙 만족하면서 들어가면 하나가 짝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봐봐. 전자를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짝지어져 있는 전자랑 홀전자 중에 뭐가 더 제거하기가 쉬울까? 짝지은 애랑 홀전자 중에 짝지은 애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져 있는 이 둘 중에 하나, 얘부터 떨어져 나가요. 근데 결국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몇 번째 껍질로 보내는 거고? 무한대.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야? 0이죠. 15족이 됐건 16족이 됐건 전자를 제거한다는 건 np 오비탈과 무한대 껍질 간의 에너지 차, 이 둘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야. 고등 화학 수준에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더 제거하기 쉽냐면, 왜 짝지은 애부터 떨어지냐면, 내가 화살표로 그려놓은 얘네, 이거 실제로 뭐야? 전자지. 얘도 전자고 얘도 전자. 얘도 마이너스 차지고 얘도 마이너스 차지거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짝지어져 있는 애는 원수랑 살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자식 새끼를 납치하려고 딱 갔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자가 얘를 툭 밀어주는 거야. 내가 납치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전자가 데려가 이러고 툭 밀어준다는 거죠. 정전기적 청력으로. 그럼 그만큼 제거하기가 쉬우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큐에 정리해보면 15에서 16쪽 갈 때 감소하는 이유는 p 오비탈 내에 전자 간 반발력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한 큐에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얘도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 증가량보다 p오비탈 내의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한 이온화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니까 R자값으로 감소한다.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루는 원자번호 20번 이하에서의 예외가 발생하는 구간은 베릴륨 붕소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그쵸? 15에서 16은 질소랑 산소 얘기고요. 인이랑 황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커야 되는데 얘네는 작아지는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한 거고, 이걸 토대로 요 그래프를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따 그려. 봐봐. 수소, 헬륨 확 올라가고요. 그 다음 쭉 떨어져서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칼륨, 칼슘 끝. 이렇게 납니다. 이걸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 다음 주기로 갈 때 10 감소. 그리고 2, 3, 5, 6 예외였죠. 이 내용을 모두 내포하는 거거든. 여기가 수소 헬륨이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으로 쭉 떨어지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찍고 쭉 떨어져서 칼륨, 칼슘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수소에서 헬륨 갈 때, 리튬에서 네온 갈 때, 나트륨에서 아르곤 갈 때,
칼륨에서 칼슘 갈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감소한다. 수소에서 리튬 갈 때, 리튬에서 나트륨 갈 때, 나트륨에서 칼륨 갈 때 동족 내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주기로 갈 때 씹 감소합니다.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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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기로 갈 때 감소한다는 것. 그 다음 2, 3, 5, 6 예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질소에서 산소 갈 때 작아지고,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 인에서 황 갈 때 작아지더라. 그래서 요걸 직접 그리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한 사이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 이건 써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야. 물결 하셔야 돼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봐봐. 이거 보고 치 꼴리는 대로 막 그리면 안 되거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위 하고 원래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예외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위, 아래. 다음 위, 위 올라가야 되는데 위, 위 이러면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거야. 위, 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 이지만 살짝 아래. 이렇게. 그 정도. 그리고 위, 위, 아래 다음 주기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 내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 나트륨으로 쭉 떨어지는구나 까지 요 정도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온화 에너지 기본 경향성과 예외했으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게요. 우리 지금 한 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쪼개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은 이런 거거든. 질소는 전자가 7개 있어.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뗄 거야. 질소 1가 양이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7개 다 제거할 수 있거든.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만 주면 전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제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이온화 에너지, 쟤도 이온화 에너지긴 한데 뭔가 좀 다르거든. 첫 번째 건 전자를 하나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차수를 매겨서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1가 양이온에서 2가 양이온으로 만드는 한 개 더 뗄 때, 두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는 3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에너지의 크기가 계속해서 달라질 건데 그걸 두 개로 정리하면 차수가 증가할수록 생각해봐. 제거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 어려워질 것 같아? 첫 번째 뗄 때보다 두 번째 뗄 때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전자를 뗀다는 건 이미 자식 한 번 납치당해본 엄마한테 또 떼는 거고 또 납치하는 거거든.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미 2명 납치당한 엄마한테 또 납치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차수가 증가할수록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크고 3차가 크고 4차가 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N족의 원소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N족은 NA족으로 15족은 5족, 16족은 6족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플러스 7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5개 있겠죠.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거야. 한 개 떼는 거니까 요거 뗄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근데 이미 자식을 납치당해 본 엄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 Z 리얼은 일정해. 근데 전자 개수가 줄어들었네? 가려막기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럼 Z 이펙트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 자식 새끼가 줄어드니까 엄마가 주는 사랑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한 명 한 명. 그래서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Z 이펙트가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뗐고 두 번째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4차 가면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아. 그 다음 5차 제거했어. 근데 5차에서 6차 갈 때 보니까 차수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커지긴 커지는데 이제는 심지어 엄마 손잡고 있는 자식 원자핵에 더 가까운 전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N족의 원소라면 원자가 전자가 N개니까 N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증가하긴 하는데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숫자가 확 커지더라 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의의 원소 X에 차수에 따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이 다음과 같다. 임마는 몇 족 원소일까 물어봤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몇 차에서 몇 차 갈 때야? 4차에서 5차 이러시면 안 돼요. 9 커지고 10 커지고 30 커지고 50이나 커졌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배수 관계로 봐야 됩니다. 10배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2배, 2배, 2배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 이 2.5배야? 그러니까 10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커지긴 커지는데 급격히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배수 관계로 급격히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몇 배 정도 돼야 급격히 증가하냐 사실 그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한 3배 이상? 3.5배 이상? 커지면 급격히 증가로 보시면 돼요. 결국 얘는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한 거고 1차에서 2차 갈 때 급격히 증가했으니까 1족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질소는 몇 차에서 몇 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할까? 5차에서 6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문장 2개.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한다. N족의 원소라면 N차에서 N 플러스 1차 갈 때 급격히 증가한다. 여기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껍질수 감소로 설명하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껍질수 감소에 의한 유효액전화의 증가량이 매우 커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마지막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일단 여기까지 내가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산소의 1차랑 플로린의 1차를 비교하래. 둘 중에 누가 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플로린의 1차가 큽니다. 예외도 아니고요. 이건 기본 경향성과 예외로부터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산소의 1차랑 산소의 2차를 비교하면 뭐가 더 커? 1차랑 2차 중에 뭐가 커? 2차가 큰 거야. 그럼 플로린의 1차랑 플로린의 2차 중에 뭐가 더 커? 2차가 더 큰 거야. 이건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부등호 관계를 보면 3단 논법이 성립이 되니?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얘가 크다고 할 수 있니? 이거 안 돼요. 숫자로 써보면 좀 극단적으로 쓸게. 1에 2에 3에야. 얘가 크고 얘가 큰 거 맞아. 근데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100일 수도 있잖아. 얘가 큰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300이야. 얘가 클 수도 있는 거거든. 끌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기존의 경향성과 예외 한 원소 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독립적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해주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n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 경향성과 예외를 따른다 라고 일단 써두시고, 얘는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스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원소 간에 지금 2차 비교하고 있죠? n을 2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n 자리에 2 대입하면 1차 이온화 시킨 후래. 전자를 하나 떼라는 거야. 그럼 산소에서 전자 하나 떼면 누구에 배치가 돼? 그건 아셔야 돼요. 질소. 플로린에서 전자 하나 떼면 산소. 이렇게 전자를 하나 떼라는 거야. 2차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들의 1차 경향성과 예외를 적용시키면 돼. 질소랑 산소 중에 누가 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니까 산소가 커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향 때문에 질소가 크죠. 이렇게 판단하고 나면 원래 거의 2차도 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n차 비교 시 n-1차 전자를 제거한 다음 금마들끼리의 1차 경향성과 예외를 판단하면 되겠다. 결국 여기서는 1차의 경향성과 예외가 완전히 체득이 돼야 돼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 때도 1차의 경향성으로부터 판단을 할 거니까. 알죠? 예제 문제. 베릴륨. 이 7가지 원소들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혹은 뭐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네 번째로 큰 원소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서로 다른 원소 간의 3차를 비교하래. 그럼 몇 번 전자를 제껴? 2번 제끼는 거야. 베릴륨에서 전자 2개 떼면 누가 돼?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베릴륨에서 전자 2개 떼면 누구의 배치? 헬륨의 배치가 되는 거죠. 붕소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의 1차 경향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꿀팁이 아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압니다만 수소, 헬륨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전자 2개 뗀 헬륨은 여기 있고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있는 거거든. 7마리가. 그럼 이 안에서 1등은 헬륨이야 지금. 2등은 질소야. 3등 산소고요. 4등 탄소. 5등은 예외 때문에 베릴륨. 6등, 7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차를 비교하라 했으니까 전자 2개 떼고 1차의 경향성을 써놓고, 실제 순서는 1등의 원래 거 베릴륨, 그 다음은 2등의 원래 거, 3등의 원래 거, 4등의 원래 거, 5등의 원래 거, 6등의 원래 거, 7등의 원래 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어요.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쉬프트 시키면서. 그럼 이 중에 네 번째로 큰 건 산소네.
산소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1s, 2, 2s, 2, 2p, 4.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4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4개. s값분의 p값이 1이 되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더하기 홀전자 수래. 산소 홀전자 몇 개야? 바닥 상태에서 몇 개? 2개. 16쪽이니까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주기적 성질과 오비탈 항상 엮어서 내니까 우리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오비탈이랑 주기적 성질이 이렇게 엮이는 걸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놔야 됩니다. 이게 누적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따라가기가 벅차요. 오케이. 머리가 되게 복잡할 텐데 결국은 우리 화학적 성질 몇 개 다루고 있어? 3개. 유효핵전화,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 외우면 돼요. 그 다음 반지름은 3개로 나누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다음 주기로 갈 땐 10 증가였고 리튬과 Cl 비교하면 리튬이 크다는 예외를 가지고 있음.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로 갈수록 감소.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은 납치하기가 쉽다. 유효핵전화가 증가할수록 납치하기가 어렵다. 다음 주기로 갈 땐 10 감소, RA 떨어지는 거였고 예외는 2, 3, 5, 6 예외가 있었죠. 다야.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보면 반지름 챕터에서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있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금속이라면 원반이랑 2반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껍질수가 줄어들어서 얘가 큰 거죠. 비금속은 원반보다 2반이 크다. 끝. 그 다음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서 외워야 되는 문장.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플러스 전하량이 클수록 사이즈는 작다 라고 할 수 있죠. 반지름 이걸로 답니다.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한 원소 내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문장 2개.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 증가한다. 그 다음 N족의 원소라면 N차에서 N 플러스 1차가 때 배수 관계로서의 급격히 증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N차 비교 시 N-1차 이온화 시킨 후 1차의 경향성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답니다. 물론 경향성 자체가 증가 감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결국은 요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요 정도 소재가 있었다. 외울 거 잘 외워두시고.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